여러분은 혹시 70이 넘은 나이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 혼자 컵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끓인 물을 부었는데도 왜 이리 가슴속이 시린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던 72세 최정철입니다. 지금 제 곁엔 70세 아내도 금쪽 같던 아들 둘과 딸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통장에는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자금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아내와 손잡고 여행이나 다니며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5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평생을 약속했던 아내와는 남남이 되었고 자식들은 제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도박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주식에 미쳤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노후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비참한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모든 것을 잃고 이 좁은 원룸에서 홀로 컵라면을 들이키게 됐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시작된 날,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35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보면 참 짧아 보이죠? 하지만 그 세월을 공사 현장에서 먼지 마시고 겨울엔 손가락 발가락 다 터가며 버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남들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가고 외식할 때 저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현장 숙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자식 셋,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놈들 대학 공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시집장가 보내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드디어 72세가 되던 해, 저는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통장 하나. 거기에는 퇴직금과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적금, 그리고 살던 아파트를 조금 작은 평수로 옮기면서 남긴 차액까지 합쳐서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본 날, 저는 아내 정수기와 함께 동네 작은 횟집에 갔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던 감성돔 한 마리를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들이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이 5억이면 우리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 그치? 70세 된 아내가 제 거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늘고 거칠어졌는지 그제야 아내의 고생도 눈에 들어오더군요.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 250만 원씩 써도 20년을 버티고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 솔직히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퇴직하고 경비 일을 알아보네, 마트 배달을 하네 하며 전전긍긍할 때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녔거든요. 동창회라도 나가면 제가 항상 먼저 계산대를 향했습니다. 야, 정철이 자네는 노후 준비 끝났잖아. 한턱 내야지. 친구들의 그 시샘 어린 농담이 저에게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제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성벽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돈이 생기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제 뜻대로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생각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믿었던 그 든든한 성벽은 기초공사부터 잘못된 부실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했지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35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큰 태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바람 한 줄기면 충분했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딱 석 달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큰아들놈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아버지, 저 진짜 죽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지키느냐, 자식을 살리느냐. 제 비극은 바로 그 지독한 갈림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제가 그날 사고라도 나서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금쯤 저는 아내와 따뜻한 안방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제 노후를 산산조각 낸 그 진짜 이유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날 오후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은퇴하고 석 달째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타준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며 TV를 보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군요. 평소 무뚝뚝해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던 큰아들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번에 거래처 대금이 막혔는데 이거 못 막으면 저 바로 구속된대요.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온갖 험한 꼴 다 봤지만 내 자식이 죽고 싶다는 소리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정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제 옷소매를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안 돼. 우리 이 돈 건드리면 안 돼. 당신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잊었어? 하지만 제 귀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어린 시절 제 목에 매달려 웃던 큰놈의 얼굴만 아른거렸죠. 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비라는 놈이 통장에 5억 쌓아두고 구경만 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35년의 피땀이 서린 5억 2천만 원 중에서 정확히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에서 그 큰 숫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들놈에게 돈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억 5천을 큰아들에게 보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형님만 자식이고 나는 남이가? 라며 둘째 아들놈이 사흘 뒤에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놈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군요. 자기 아파트 대출 이자가 올라서 죽겠는데 아버지는 형님만 예뻐하신다며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들 간의 형평성이라는 게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큰 놈 살려줬는데 작은 놈 굶어 죽는 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 놈에게도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시집가서 전세금 때문에 쩔쩔매던 막내딸까지 눈에 밟히더군요. 아버지, 오빠들만 챙겨주지 말고 저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가녀린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딸에게도 7천만 원을 보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반년도 안 되어 제 통장 잔고는 2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5억이라는 든든한 성벽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아내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이제 나이 70이야. 몸 아프면 어쩔 거야? 저 돈이 우리 수명인데 그걸 다 퍼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아내의 절규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금방 갚을 줄 알았습니다. 내 새끼들이니 설마 나를 굶기겠어? 하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줄수록 아들놈들은 더 큰 욕심을 냈고 저는 그 욕심을 채워주느라
제 생명줄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 남은 2억 원. 저는 이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남은 돈으로 매달 월세 나오는 상가 하나 사두시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이게 최고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사장의 감언 이설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저는 아내 몰래 남은 전 재산을 들고 또 다른 지옥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상가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35년의 노고가 담긴 5억 원은 이미 제 통장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이라 믿었던 자식들의 배신이 시작되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효도가 아니라 차가운 외면과 멸시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놈에게 1억 5천만 원을 보내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자식 살리는 부모의 숭고한 결단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운 칼날이더라고요. 한 놈을 챙겨주니 나머지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던 둘째, 아들놈이 퇴근길에 술에 취해 저희 집으로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둘째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을 하더군요. 아버지, 형님은 자식이고 저는 남입니까? 형님 사업 망한 건 안타깝지만 저도 지금 대출이자가 올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형님만 1억 넘게 챙겨주시고 저 너무 서운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35년 동안 자식 셋 똑같이 입히고 먹이려고 애썼는데 돈 앞에서 자식들이 차별을 논하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70세 아내 정숙이는 제 팔을 꼭 붙잡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여기서 더 주면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술에 취해 울부짖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니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형은 1억 5천인데 동생은 8천만 원이라도 줘야 공평하지 않겠나 싶은 못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둘째 아들 계좌로 8천만 원을 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발도 없는데 어찌나 빠른지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던 막내딸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아빠, 오빠들 소식 들었어. 나는 아빠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돈이 부족해서 빌라로 이사 가야 할 판이야. 딸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데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놈들 돈 줄 때는 펑펑 주면서 하나뿐인 딸내미 전세금 없어서 고생시킨다는 소리는 차마 못 듣겠더라고요. 결국 딸에게도 7억 원이 아닌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불과 한 달 사이에 3억 원이나 깎여나간 겁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제 남은 돈은 2억여 원. 35년의 피땀이 담긴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자식들은 고맙다는 말도 잠시뿐이었고 오히려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남은 노후 자금이 자식들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처럼 보인다는 걸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자식들이 했던 성공해서 갚겠다는 말은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을 자식에게 주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부모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자식들의 용돈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간 날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을 들고 돌아온 아내는 거실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이제 70이야. 이 돈 없으면 우리 병원비는 어떡하고
더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내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우리 잘 되는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라며 오히려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 불안해진 저는 남은 2억 원을 불려보겠다고 더 큰 악수를 두게 됩니다. 형님, 요즘 누가 돈을 통장에 썩힙니까? 매달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수익형 상가 하나 잡으세요. 노후에는 이게 연금보다 낫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부동산 사장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 자금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상가 계약이라는 늪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3억 원 가까운 돈을 다 퍼주고 난 뒤 우리 집 거실에는 전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내 정수기는 며칠째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게 내더군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진 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온 아내가 제 앞에 텅 빈 통장을 집어던진 날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이제 70이야. 평생 남의 집 지어주면서 먼지 마시고 번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퍼줄 수가 있어? 이 돈 없으면 우리 당장 몸 아플 때 병원비는 어떡하고 더 늙어서 거동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저 하나 믿고 시부모 모시며 자식 셋 키워낸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더 큰 소리를 쳤죠.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자식들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아비가 어떻게 모른 척해? 애들 성공하면 다 갚는다고 했잖아. 근데요. 그 말은 제 스스로를 속이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을 퍽퍽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성공? 걔들이 언제 성공해서 우리 노후 책임진대? 당신 눈에는 안 보여? 돈 가져갈 때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돈 입금되고 나니까 전화 한 통 제대로 오대? 당신이 자식들한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목숨줄을 떼어준 거야. 아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이미 자존심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꾸 이럴 거면 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 차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던 우리 부부 사이에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여자의 직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돈이 사라지면 가족의 평화도 자식들의 효도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남은 2억 원이라도 불려서 아내 앞에 당당해지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냉전 중이던 저에게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부동산 사장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다는 듯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더군요. 형님, 형수님이랑 싸우지 마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이번에 신도시에 들어서는 상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잡아두면 매달 200만 원씩 월세가 꽂힙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형수님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서 화해하시면 되잖아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 달콤한 유혹이 제 노후를 끝장낼 마지막 올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월세가 있으면 병원비 걱정도 없고 아내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버렸죠. 저는 아내 몰래 인감도장과 서류를 챙겨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은 2억 원의 대출까지 껴서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 진녘의 노을이 유난히 핏빛처럼 붓더라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부부를 살리는 길이야. 자식들한테 준 돈은 잊어버리고 이제 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떵떵거리며 살자.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그 상가 건물이 부실 공사와 시행사,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계약을 마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35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부실 공사를 잡아내던 제가 정작 재산이 들어간 건물은 확인조차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기에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다가 뒤척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요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어디 아파? 아내의 따뜻한 물음이 오히려 채찍질처럼 제 등을 때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하는 투자는 이미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돈 5억 원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고 그 빈자리에는 분노와 배신감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과 둘째 놈은 이제 제 전화조차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제가 자식들에게 받은 성공의 보답이었습니다.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35년의 피땀이 담긴 5억 원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한동안은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준 3억 원은 잊기로 했죠. 그래, 어차피 줄 돈 미리 줬다고 생각하자. 이제 남은 2억 원으로 산 이 상가에서 매달 월세 200만 원씩 나오면 아내랑 나랑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명절이 되자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모였습니다. 큰아들 놈은 얼굴색이 제법 좋아졌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에 고비 넘겼습니다. 이제 사업 안정 궤도에 올랐으니 조만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둘째 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에 과장 승진하면 바로 목돈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자식들의 그 달콤한 말들에 저는 그만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정수기는 옆에서 사과를 깎으며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아내 옆구리를 툭 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자식들이 저렇게 효자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걱정만 해? 우리 자식들 믿고 기다려보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돈을 가져갈 때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명절이 지나고 나니 다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얘야, 아버지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 빌려간 돈 중에 조금이라도 먼저 돌려줄 수 없겠니?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들은 이미 제 돈을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유 있으니까 주신 거지. 그걸 어떻게 다시 뺏어가냐는 식의 대화가 저희 부부 몰래 자식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상가 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는 뉴스가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35년 동안 건설 현장을 누비며 부실 공사와 부도, 위기를 귀신같이 잡아내던 제가 정작 제 전 재산을 밀어넣은 현장이 망가지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법적으로 보상받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은 이미 폐쇄되었고 부동산 사장 김 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이제 5억 원이 아니라 단돈 몇백만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혼자 속을 끓이며 매일 밤 술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자식들은 단 한 명도 제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상가 잘못된 거 우리 탓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라며 선을 긋더군요. 사랑이라 믿었던 자식들의 실체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였지만 돈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자 저는 그저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무너져가는 상가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정철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냐? 자책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이제 침묵을 넘어 혐오로 변해가고 있었고 제 노후를 산산조각낸 그 진짜 위기가 서서히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던 살던 집마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3억 원, 사기당한 상가 2억 원, 35년의 피땀이 담긴 5억 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몸이 아플 때일까요?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일까요? 제 경험상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평생을 믿어온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종이 조각으로 부정당할 때였습니다. 상가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분양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위협적으로 써져 있더군요. 3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밥 먹고 살았던 제가 정작 제 노후를 걸고 산 건물이 유령 건물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봤습니다. 근데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0원. 상가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자식들에게 야금야금 보내준 돈, 그리고 아내 몰래 썼던 생활비까지 합쳐지니 정말 거짓말처럼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단 3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 인생 35년의 피땀이 담긴 5억 원이 통장 안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걸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산 상가는 애초에 준공허가도 날 수 없는 부실 덩어리였습니다. 부동산 사장 김 씨는 이미 바지 사장을 내세워 돈을 빼돌린 뒤였고 법적으로는 제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건 민사로 가야 하는데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 들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은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변호사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 사기도 힘든 처지인데 소송이라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채로 집에 들어오자 아내 정숙이가 제 가방에서 떨어진 상가 계약서와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더군요. 이거 뭐야? 상가라니? 당신 우리 남은 돈까지 다 여기다 쏟아부은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한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죠.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들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얘야, 아버지가 지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 빌려간 돈 중에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놈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도 지금 사업체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요. 아버지가 원해서 주신 돈이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둘째 놈과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회의 중이다. 애들 학원 데려다 준다며 피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연결이 돼도 우리도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퍼주었던 3억 원은 이미 자식들의 주머니에서 공돈이 되어 사라졌고 정작 그 돈을 만든 아비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안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정말 진저리 가나.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남은 돈은 사기당하고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말라 죽을 것 같아.
35년 조강지처였던 아내가 던진 이혼 서류. 그 종이 한 장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아내를 붙잡을 힘조차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배신감과 깨져버린 가족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지어 올린 건 아파트가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2세 나이에 통장 잔고 영원, 그리고 이혼 서류. 저는 그날 밤 소주 2병을 마시고 베란다 난간에 섰습니다. 정철아, 너 참 못나게 살았다. 자책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5억 원이라는 돈이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지워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던 집마저 은행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문 앞에 붙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도 자식도 집도 없는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삿짐을 싸는 제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35년의 세월이 단 3년 만에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남남이 되는데 서류 몇 장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건설 현장에서 단단한 콘크리트 벽만 세울 줄 알았지. 정작 제 가정을 지탱하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지자 그동안 사랑과 인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아내 정수기의 한이 폭발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단 하루도 같은 공기 마시고 싶지 않아. 내 노후, 내 인생, 당신 고집 때문에 다 망가졌어.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해? 당신이 선택한 자식들한테 가서 살든가 아님 혼자 죽든가 알아서 해. 아내가 던진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노인네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70세 아내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염치가 없어서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준 3억 원, 상가 사기로 날린 2억 원. 그 돈은 우리 부부의 30년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독단적으로 다 날려버렸으니 아내 입장에선 제가 살인자나 다름없었겠죠.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효자라던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큰아들놈에게 전화해서 어미랑 갈라서기로 했다. 내가 갈 데가 없으니 당분간 내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가져갈 때 평생 모시겠다던 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애들 공부방도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어머니랑 이혼까지 하셨으면서 저희한테 오시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막내딸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읽지 않거나 하루가 지나서야 바빠서 못 봤다는 짧은 답장뿐이었죠. 35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현장을 누볐는데 돈이 떨어진 72세 늙은 아비는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권력이라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수중에 5억 원이 있을 때는 명절마다 찾아와 제 눈치를 보며 애교를 떨던 자식들이 제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애를 썼습니다. 아내는 딸네 집으로 짐을 싸서 가버렸고 저는 경기도 외곽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겨우 구해 쫓겨나듯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사하던 날 낡은 트럭에 싣고 온 짐가방 3개를 보며 저는 길가에 앉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35년의 피땀이 담긴 5억 원의 결말이 고작 이 좁고 곰팡이 핀 방 한 칸이라니.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성체는 돈이라는 시멘트가 빠져나가자마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누웠는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협심증 증세였습니다. 급하게 약을 찾으려는데 아내가 챙겨주던 약통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꺽꺽대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돈을 지키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곁의 사람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그 방어막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증오하며 떠났고 자식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원룸 생활 첫날 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데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는지 3분이라는 시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5억 원을 가졌던 최정철은 죽었고 이제 빚만 남은 초라한 노인네만 남았다는 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듯 나온 살던 집은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 3억 원을 돌려받으려 법률 상담도 받아봤지만 증여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어렵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제 모든 행위가 결국 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72세 최정철의 노후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에 찔려 피를 흘리는 건 오로지 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외곽의 낡은 원룸 4평. 남짓한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35평 아파트 안방보다도 작은 이 방이 35년 현장을 누비며 수천 세대의 집을 지어 올린 제 인생의 종착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벽지마다 핀 검은 곰팡이는 꼭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진 형상 같았고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하수구 냄새는 제 처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5억 원을 주물렀던 제 손에 남은 마지막 자산은 이 초라한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내 정숙이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막내딸 집으로 짐을 싸서 떠났고 저는 이 좁은 방에 던져지듯 남겨졌습니다. 첫날 밤 짐가방 하나를 머리에 베고 누웠는데 천장에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가 꼭 제 숨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요, 더 비참한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몇만 원뿐인데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관리비를 낼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2세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현장 소장으로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인력사무소에 나가도 어르신, 이 나이에 현장일하시다 쓰러지면 저희가 큰일 납니다라며 문전박대를 당하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이 없으니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파트 단지 상가 청소 일을 알아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치우고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5년 건설 현장의 영웅이라 자부했던 최정철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 눈치 보며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겁니다. 가끔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옛 지인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생 현장에서 혹사당한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 몇천 원이 아까워 편의점에서 파는 진통제 서너 알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정철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 꼴이 됐냐?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소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적은 배고픔보다 고요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오직 TV 소리에만 의지해 시간을 보내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 놈에게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바쁘겠지만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건 사흘 뒤에 온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돈 필요하신 거면 저도 지금 여유가 없네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가져갈 때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제가 준 돈으로 아파트를 샀을 텐데 정작 그 돈을 만들어준 아비는 4평 원룸에서 컵라면 물을 맞추며 손을 떨고 있습니다. 5억 원을 가졌을 때 저는 위대한 아버지였지만 돈이 없는 지금의 저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2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 해도 세상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가족들은 이미 저를 지워버렸습니다. 가끔 아내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신 거부가 되어 있는지 신호음조차 가지 않더군요. 35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기초연금 30여만 원. 그 돈이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통신비 내고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건 단돈 몇만 원. 그걸로 한 달을 버티려니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소고기며 회며 남들 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혔던 자식들은 지금 이 순간 자기들끼리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제 존재를 잊고 있겠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자식에게 올인하는 건 내 인생을 담보로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박에서 패배했고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효도가 아니라 썩어가는 고독뿐이었습니다. 5억 원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내와 따뜻한 온돌방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있었겠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35년 현장의 소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망치 소리, 드릴 소리. 그 치열했던 삶의 끝이 고작 이 곰팡이 핀 천장이라니. 눈물이 뺨을 타고 귀로 흘러들어가는데 닦을 힘조차 없더군요. 72세 최정철, 제 인생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좁은 원룸에서 1년을 버티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천지에 내 편은 나 하나뿐이고 그날을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땀 흘리며 제가 지은 건 아파트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 같은 가족관계였던 거죠. 사건은 지난달 제 생일에 터졌습니다. 72세 생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더군요. 5억 원을 쥐고 있을 때는 생일 한 달 전부터 큰아들이 예약한 호텔 뷔페니 둘째가 사온 명품 지갑이니 하며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제가 이 원룸으로 숨어들자마자 제 생일은 달력에서 지워진 날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운함을 꾹 누르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오늘 아버지가 생일인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할 수 있겠니? 근데요.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애들 학원 상담 가야 해요. 그리고 생일이라고 꼭 만나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 나중에 용돈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 나중에 보낸다던 용돈은 결국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제가 준 3억 원은 이미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이제 한 푼도 줄 게 없는 늙은 아비의 생일은 그저 귀찮은 숙제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이미 제 돈을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딸아이의 SNS를 보게 됐는데 거기엔 아내 정수기와 사위, 손주들이 화려한 일식집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남은 인생 꽃길만 걷자.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제 생일과 일주일 차이인 아내의 생일은 저렇게 화려한데 저는 혼자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없으니 부모 자식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지더라고요. 며칠 전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 치과에 갔습니다. 어금니가 다 삭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15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더군요. 당장 수중에 10만 원도 없던 저는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명도 즉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큰놈한테서 온 문자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대출이자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거든요. 이제 저희한테 그만 좀 손 벌리시면 안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5억 원을 어떻게 너희한테 줬는데,
배신감에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가장 비참했던 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내 정수기의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시장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 하자 아내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 인상을 쓰며 저를 피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러고 살아? 자식들한테 다 퍼줄 땐 좋았지?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 당신 고집대로 산 결과니까. 그 차가운 눈빛, 35년을 함께 이불 덮고 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돈이 없으니 저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저 실패한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5억 원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제 비위를 맞추고 아내가 제 건강을 챙겼던 건 제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의 영향력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내 통장의 잔고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2세 나이에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없다. 이 말이 예전엔 드라마 속 비정한 대사인 줄만 알았는데 제 현실이 되고 보니 이보다 더 정확한 진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제 노후를 팔아 자식들의 욕심을 채워준 바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 자금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그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저는 왕좌에서 쫓겨난 패왕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5억 원이 있었다면 지금 제 휴대폰은 자식들의 안부 전화로 불이 났을 테고 아내는 제 곁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원룸에서 홀로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철아, 넌 참 비싼 수업료를 냈구나. 5억 원과 맞바꾼 이 깨달음이 너무나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기초연금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효도가 아니라 썩은 고독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4평 원룸에서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제가 지난 5년을 복기해봤습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모은 5억 원을 날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 비참한 결말이 왜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제가 나쁜 짓을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자식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려 했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 가슴을 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 5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간다운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자식에게 그 돈을 떼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죄인이 됩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 아닙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면 감동해서 효도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주는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돈이 떨어지면 부모를 짐으로 여깁니다. 72세 최정철, 제가 깨달은 노후 자금 사수 원칙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주는 돈은 절대로 내 노후를 담보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업이 망하건 전세금이 부족하건 그건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 통장에 5억 원이 있어도 자식에게는 나도 노후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십시오. 냉정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게 자식과 오래도록 좋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명절에 얼굴이라도 비춥니다. 둘째, 은퇴 후의 투자는 죽음의 문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가니, 주식이니, 지인의 권유니 하는 것들에 절대 귀를 열지 마십시오. 수익률 5%보다 소중한 건 내 원금 100%입니다. 35년 현장을 누빈 저조차 부동산 사기에 당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셋째, 아내 혹은 남편과 절대 돈 문제로 등 돌리지 마십시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찾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내 배우자뿐입니다. 제가 아내 정수기의 만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식들에게 돈을 퍼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는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을 겁니다. 5억 원보다 소중한 건 내 옆에서 내 숨소리를 들어주는 배우자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그 어떤 매보다 아프고 비참합니다. 병원비 5만 원이 없어서 자식 눈치를 보고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고독사 할까봐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은 절대 이런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5억 원은 여러분의 목숨줄입니다. 그 줄을 절대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친구도, 자존심도 다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 좁은 원룸을 떠올려 보십시오. 곰팡이 핀 벽지 아래서 홀로 늙어가는 72세 최정철의 뒷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5억 원을 쥐고 있을 때 저는 적어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놓아버린 순간 저는 주인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기분 하나에 제 하루가 결정되고 입금되는 푼돈 몇 장에 제 존엄을 팔아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에 속지 마십시오.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35년 전 제가 처음 현장에서 망치를 들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제 꿈은 그저 우리 가족 따뜻한 밥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을까요? 그건 제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까지이지 자식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가장 비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을 원망합니다. 정철아,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니? 이 자책감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수백 배는 더 큽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거울 속의 자신을 증오하며 늙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쫓겨나온 살던 집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마셨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걸 자식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피땀을 자식들은 당연한 숫자로만 기억합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나요? 72세 최정철이 평생의 피땀인 5억 원과 바꾼 이 뼈아픈 교훈.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털어 자식을 돕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둘째,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큰 돈을 한꺼번에 잃지 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킬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내 배우자뿐입니다. 돈 때문에 배우자의 손을 놓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하고 그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당당한 노후를 위해 저도 이곳 원룸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